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농업농촌의 길 2022 제3분과의 사회를 맡은 이정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만서도 발언하는 중에는 마스크를 벗어서 듣는 분이 편히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부터 마이크를 벗겠습니다. 이번 분과의 발표는 쌀 산업 문제입니다. 그 쌀값 하락 문제로 상당히 많이 논란이 많아서 아마 모든 분들이 관심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쌀 산업이 당면한 위험과 안정 방안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GSNJ 인스티튜트의 김명환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쌀 산업에 총괄을 하고 계시는 전한영 국장님이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중앙연합회의 임병희 사무총장님이 또 토론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 토론자를 모시고 김명환 박사님의 발표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명환 박사님 발표 부탁합니다. 그래서 20분 내에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쌀값 문제와 정책 대안이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만은 여기서 좀 간단하게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하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9월 가격으로 보면은 25%가 떨어졌습니다. 평년 가격도 한 12%가 평년 가격에 대비해서도 한 12%가 하락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그 쌀값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오르락내락하는 게 갈수록 지금 커집니다. 이제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거에 대한 거 이제 우선 첫 번째로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시장 격리제를 강화했습니다. 쭉. 그러니까 이제 남는 쌀,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은 정부가 쫙 매입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강화해야 한다, 의, 의, 의무화해야 한다는 어,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연 그 제도가 타당한가, 아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또 이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서 그거보다는 시장 격리제를 강화하는 것, 정부가 자꾸만 개입하는 그 방식보다는 가격 위험을 좀 완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위기에 대한 대응 중심으로 정책이 짜여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렇습니다. 요것이 작년 쌀 가격입니다. 57,000원까지 쫙 올라갔다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금년에 계속 떨어져서 40,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 9월에. 그랬다가 금년 이제 10월에 이제 신고기 수확이 되면서 46,000원 정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6월부터 이게 평년 가격보다도 이게 더 떨어져서 상당히 좀 여론이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10월 달에 발표하기를 올해 공공 비축미를 35만 톤 하던 것을 더하겠다. 10만 톤 더하겠다. 그리고 시장 격리곡도 45만 톤을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해서 지금 계속 매입하는 중이고요. 국회에서는 수요 추정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풍년 들었을 때
매입량을 의무화하는 게 어떻겠느냐. 인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부는 내년부터 벼의 그 대체 작물인 밀, 콩, 분절미에 대해서 그 전략 작물 직접 지불제를 시행한다. 요렇게 세 가지가 긴급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인제 쭉 장기적으로 쌀값 추세를 보시면 요 빨간 선이 명목 가격입니다. 이건 지금 약상승세로 쭉 왔어요. 최근에 막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약상승 세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가격으로 보면은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 추세로 보면은 이렇게 쭉 파란색 선으로 하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명목이나 실질 쌀값이라는 게 그 장기 추세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 최근에 보면은 그걸로 인제 간다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실질 가격의 장기적 하락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소비량은 연평균 1.8% 감소했고 생산량은 1.5% 감소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그리고 소득 증대, 육류 소비 증대, 먹거리 다양화 때문에 쌀 소비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대만도 인제 계속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쌀값의 그 불안정성이 계속 증폭하고 있어요. 이게 쌀값은 5년 내지 7 년마다 풍흉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에 따라서 이렇게 쌀값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전년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2017 년부터 금년까지 굉장히 쌀값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요 파란색 선이 인제 수학기,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고때의 가격 전년 대비 변동이고, 요 빨간색이 단경기 7월, 8월, 9월 그 수학 직전 가격. 이 단경기 가격이 더 그 변동폭이 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2005년에 우리나라가 인제 그 수매제를 없애고 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기축제로 전환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수매제가 있을 때는 그 부족한 양 풍년 들면은 더 많이 수매하고 뭐 모자랄 땐 덜 수매하고, 그래서 가격 안정 장치가 있었는데 이 공공비축제가 된 다음부터는 매년 그 매입한 양이 똑같기 때문에 풍년 들면은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일이 인제 계속 또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쌀값 변동은 있으면 벼농가 소득, 농가의 소득은 1.7 배가 더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산비하고 그랬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보다 소득 변동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가들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쌀 산업의 지속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2005 년까지는 이렇게 계절 진폭이 플러스였어요. 계절 진폭이라는 건 뭐냐면 전년 수확기 가격보다 금년 당연히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좀 올라가야 되죠. 그래야지 수확기 때 인제 벼를 사서 저장하는 거니까. 근데 이 이후부터는 이게 마이너스로 막 갑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확기보다 금년 당연히 가격이 막 떨어지는. 금년에는 이게 20% 마이너스 20% 까지. 그러니까 작년에 벼 사서 저장한 그 RPC들은 전부 다 손해들을 본 거죠. 이것 때문에 RPC들의 그 경영이 위험이 계속 지금 커지는 상태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농가도 경영이 불안하고 RPC도 불안하고, 이게 그럼 쌀 산업이 굉장히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그러니까 18 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 시장 격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풍년들 때 주로.
보면 풍년 들었을 때 이렇게 쭉 수학기에도 매입한 적이 있고, 단경기 수학기 때 매입한 거 갖고 좀 부족해서 단경기 때도 더 매입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10년 동안 시장 격리제를 했는데 풍작일 때 6개년, 근데 평년작이나 흉작일 때도 막 매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생산량의 보통 한 2 내지 13%, 적을 때 2%, 많을 때는 13% 까지 매입을 했다. 그리고 수학기 매입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장 격리제가 과연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을 안정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사례가 많아요. 인제부터는 좀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풍년이 들었던 2009년, 2015년, 2016년 이때는 그 과부종량이라고 추정되는 것만큼을 격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막 그냥 하락을 했어요. 격리했는데도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과부족 이게 어 이건 이제 평년이나 흉년일 때도 이랬는데, 좀 남는 게 이 정도로 좀 남을 것 같다. 그런데도 격리를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간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3 개년. 왜 그러냐? 그 시장 격리제가 그 수요량하고 공급량, 생산량의 그 차이를 해서 그 차이를 이렇게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통계치에 오차가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매년 한 400만 톤이 생산이 되는데 14만 에서 52만 톤까지 그 초과 공급량 예측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만큼 매입하겠다 해도 실제로 이게 1년 지나서 딱 단경기에 보면은 10만 톤, 20만 톤이 더 남거나 더 부족한 해들이 계속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는 안정이 생각보다 안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그리고 이제 이 계절 진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작년에 20%가 하락했어요. 저 계절 진폭이 수학기보다 당연히. 그럼 이제 금년에 쌀을 살라 그러는 사람들은 '야, 이거 금년에 이거 사면 또 망하겠구나.' 이러면 이제 안 사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투기적 수요가 자꾸 발생하게 돼요. 이게 안정적으로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금년에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부가 어떻게 나올래나?' 그래서 이게 더 투기적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그 외에도 뭐 농협조합장 선거가 있으면 가격이 좀 올라가고, 매입자금 증대하면 또 올라가게 되고, 신규고 혼합 금지 조치하니까 또 그게 또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경우예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인데, 2010 년하고 2017 년은 흉작이나 평년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격리를 했어요. 246%, 240, 그러니까 2.5 배씩, 필요한 양보다 2.5 배를 격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격이 득달같이 올라갔어요. 그죠? 물량이 부족하니까. 평년작이나 흉년인데 그 물량이 부족한데 이만큼 남을 겁니다 해서 그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해 버리니까 이때는 아주 가격이 폭등해 버린 거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도 그랬어요. 올해도 그럴 것 같아요. 올해 9.15 작한 기준으로 해서 한 20만 톤이 남을 것 같다. 정부가 그렇게 인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작년에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금년쯤 가격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또 지금 많은 양을 격리한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금년 수확기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고, 내년 당연히 가격은 또 9%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 개입이 더 이게 좀 그
더 가격 불안정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소결은 10년 동안 해 봤는데 18년간 10개년 내에서 격리해 봤는데 8개년에 거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올해도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그 이게 생각만 만큼 그렇게 물량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기 시장을 더 투기적인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이 시장 격리를 더 강화하자, 의무화하자, 이거는 좀 본질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는 쌀값 불안정, 이건 농산물은 품행이 있기 때문에 불안정성은 그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농가의 불안정성, RPC의 불안정성, 경영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줄 것이냐, 그런 쪽으로. 그리고 굉장히 대풍이나 대흉 들었을 때 고때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자. 그것이 앞으로 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비는 쭉 매년 비슷하게 감소하는데 이 생산량, 이 단수는 이렇게 춤을 춥니다. 이게 어 기상 때문에 흉작대는 440 킬로, 풍작대는 540 킬로, 이게 100 킬로 뭐 차이가 막 나는 거기 때문에 이 풍흉에 대해서 가격 변동이랑 그에 따라 대풍, 대흉작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 일본, EU 전부 다 가격 안정시키려는 정책은 하나같이 다 지금까지 실패해 왔습니다. 농산물은 역시 안 되는구나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그래서 그래도 기준 가격, 그래도 농가들한테 줘야 될 가격, 고거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한다. 그리고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직불을 하고 소득 안정에 대한 보험제를 계속 발전을 시킨다. 우리도 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U도 뭐 가격 제지는 줄이고 비연계 직불로 쫙 늘렸지만 아직도 그래도 공적 수매, 참조 가격, 최저 보장 가격, 뭐 그것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거는 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내년부터 하려는 정부가 대체 작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것은 부작용이 있다. 콩 농가가 밭에다 심는 콩 농가가 있는데 농콩에다가 주면은 밭콩 농가가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거기다 주는 거는 지양하자. 그래서 결론은 인제 대안입니다. 현재 그래도 이 시장의 조정력을 높이는 여건, 정보는 줘야 된다. 아까도 말한 통계의 불일치, 오차가 많지만 그래도 외식 소비 조사, 지금 소비량 조사는 가계에 대해서만 조사하는데 외식 소비 조사도 필요하고 월별로 조사해서 그것도 월별 정보를 계속 주고, 그런 또 재고 이런 것들 월별 이런 정보는 기본적으로 좀 강화해서 제공하자. 통계청이 못한다 그러면 어디 농업관측센터라든지 어디 다른 데서라도 하자, 이것이고. 그리고 신국어 혼합금지제, 이것도 규제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더 변동성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하고 표시제를 강화해서 소비자의 초이스로 가면 된다. 그리고 쌀을 포함한 주요 품목에 대해서 가격 위험 완충 제도를 도입하는 걸 검토하자. 그러니까 대체 작목, 아까 대체 작물 직접 지불제보다는 엄브렐라를 크게 씌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각 품목마다 그 기준 가격하고 시장 가격의 차이를 거의 다를 인제 보완해 준다. 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작물, 이런 콩,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뭐 이렇게 쭉 이런 데에 대해서도 하자. 그래서 보전 가격은 평년 가격의 한 90에서 100%, 보존율은 차이, 가격하고의 차이의 한 80에서 90%, 보존 한정 가격 너무 떨어질 때 이 이하는 보전 안 해 주는 거죠. 그것까지 보존해 주면 그냥 그 작목으로 계속 가니까.
늘어나니까. 그렇게 봤을 때 100% 90% 보전 기준가격 100% 보전율 90% 정도를 할 때 연간 7,650억 원 정도가 지금까지 이 데이터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논뼈가 한 4천억 원, 좀 90으로 할 때는 2,650억, 논뼈 80억. 뭐 그런 이거는 그 내용입니다. 발동 작물수는 뭐 연간 한 6 작목 뭐 그런 데이터고요. 위기 상황 대응 제도화. 아까 말씀드린 그 과부적 추정량을 기준으로 해 갖고서 수급 조절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 등락을 기준으로 좀 위기 상황을 정의해서 운영하자. 물량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평년 가격이나 전년 가격보다 한 10% 이상 1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에 그럼 분명히 무제한 시장 격리를 하고 무제한 공공 비축 및 수입률을 방출한다. 그런 위기 관리를 하자. 이것이 뭐 10%가 될지 뭐 몇 프로가 될지는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논의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명환 박사님이 쌀 산업의 현 문제점과 그리고 이제 정책의 한계 그리고 세련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그 김명환 박사님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정 국장님하고 임 총장님이 한 5분 정도씩 그 코멘트를 좀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고 그것을 전부 통합해서 쟁점을 한 두세 가지 정해서 그거 가지고 좀 더 심층 토론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하실까요? 임 총장님부터 한 5분. 예. 예, 한국쌀전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임병입니다. 우리 김명환 박사님 역시나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수도작에 많은 연구 또 관심을 보여주신 분답게 예전 사례부터 해서 전문적인 식견으로서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쌀 가격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흉작 이후에 이게 농가 경영에 굉장히 위협을 될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 이후에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농업 현장의 의견입니다. 사실 뭐 김명환 박사님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농업 현장에서 느끼는 얘기는 수급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부 수매 물량이 90만 톤, 역대 최대 물량으로 수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현장에서의 가격 변동이 제대로 그 영향이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물량 조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격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명환 박사님 아까 결론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가격 안정 제도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정책이 만들어질 때 기준 가격 제도가 있어야 된다. 예전에 이미 기준 가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이라고 하는 기준 가격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 이후에 우리가 공익지불제로 바뀌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서 오히려 농업계와 약속한 게 시장 격리를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이 생기는 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이 10월 5일자부터 해서 통계청의 산지쌀값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산지 쌀값 조사와 농가의 벼 수매값 조사는 병행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 존속되고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 종사자들의 적정한 소득이 담보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물가 안정 정책으로서는 수급 안정 정책으로서는 생산자들의 농가 소득에 대한 안정 장치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오히려 목표가격 제도를 다시 회귀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점차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명환 박사님 말씀하셨던 시장격리 제도가 효과가 좀 불분명하고 미진했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 농업계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격리 제도가 제대로 발휘돼서 그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났던 거는 2017년도 한 번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격리 제도가 효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원인과 이유는 뭔지를 판단해서 그거를 개선하려고 해야지 그 전체를 덮으려고 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농업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제도, 안정적인 제도가 단지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시장격리 제도의 문제성은 시기와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와 물량을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적용이 되게끔만 한다면은 2017년도 같은 효과를 좀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사실 뭐 예, 또 짧게 할까요? 예, 예. 예. 그래서 또 나중에 결론적으로 다른-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쌀값만 가지고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벽값 연동까지도 좀 포함시켜야 한다라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장격리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정 대책이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농가 소득까지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부분이 우선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장님. 예. 신야국장입니다. 올해 안 그래도 사상 유례 없이 쌀값이 폭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쌀농가분 그리고 농협, RPC, 우리 산지 유통업체들이 다 힘들었는데요. 뭐랄까 앞서 우리 박사님이 짚어주신 문제, 쌀값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특히 최근에 17년도에 14년부터 16년까지 급락과 그 이후에 17년에 그 과감한 조치 이후에 18, 19 안정적을 겪으면서 20년과 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그 변동성이 더 커졌는데요. 앞서 뭐 분석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과 그 수급에 있다고 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았느냐. 기본적으로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 추세로 일정하게 감소가 되는데 공급량이 영향을 준 것이 뭐냐? 뭐 이상 기후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상 변동에 따른 풍흉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이제 쌀 정책을 추진해 오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부터는 그 이전에 추곡 수매를 벗어나고 뭐 여러 가지 WTO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시장 기능에 맡기는 걸로 일단 정책을 바꾸고 그거에 대한 소득 보조는 직불제를 통해서 간다. 아까 뭐 여러 나라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방향성은 디커플된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쪽으로의 소득 보조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쌀의 정책 방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에 맞는 생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기능에서 수요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쌀을 좀 줄이고 다른 수요들 특히 자급률이 낮은 이런 품목들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격 완충 장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령 그 평년 가격의 100% 수준을 기준 가격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 저희가 목표 가격 사례를 봤듯이
이게 정치적인 개입이라든가 또 정부가 시장 개입을 과도하게 했을 경우 또 뭐 과도한 기준 가격 아니면 또 그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또다시 재현될 우려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 시장 격리에 대한 뭐 격리뿐 아니라 모자라면 공매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급을 맞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외에 농가 소득이라든가 리스크 관리 이런 경영 위험에 대한 장치는 직불제를 공익직불을 토대로 해서 기본직불과 선택직불을 확대하면서 기본직불 단가 상승 그리고 선택직불을 다양화하는 형태로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기상 이상의 그런 재해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 보험제도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이제 수입이나 소득 보장 보험 형태까지도 감안을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 지금 그 우리 김영하 박사님 발표와 정장님의 견해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하 박사님은 시장 격리제에 의해서 가격 안정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밝혀졌다는 주장이시고, 그 정장님은 시장 격리제를 잘하면 안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김영한 박사님이 시장 격리 초과량을 격리한다는 방식에 의해서 가격 안정이 안 된다는 것을 사례적으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초과량 계산에 굉장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굉장히 많은 그것을 기준으로 정책을 한다는 것은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수확기 가격이라는 게 단순히 물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전년도 역계절 진폭이 나면 수확기에 수요가 줄고 역계절 진폭이 많으면 계절 진폭이 크면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만 가지고 가격 안정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 정장님은 그걸 인정 안 하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인정 안 하는 거는 아닌데 그 지금 분석하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일단은 당해년도의 생산량과 수요량을 가지고 이제 지금 분석을 기초로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저희가 수확기 대책을 고려할 때는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니까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르게 결정하는 경우가 이제 9.15 작황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9월 15일 이후에 그 작황 문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9.15까지는 뭐 530도 예측을 하다가 실제로 수확기에는 518kg로 이런 변동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가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20년부터 한번 돌이켜 보면 20년 산의 흉년이 들어서 21년에 정부가 시장 부족량의 10만 톤에 대해서 공급을 했지만 사실 가격에 영향을 못 주다 보니까 31만 톤이라는 물량이 시장에 나왔거든요. 그 물량에 그 초과된 21만 톤이 그대로 다음 해에 넘어오면서 또 21년이 대풍이 되면서 수치상으로 27만 톤이 과잉됐다고 했지만 저희가 47만 톤 그리고 수확기 들어와서 8만 톤까지 45만 톤을 격리했음에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물량들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런 변수까지가 충분히 고려돼서 본다면 그때 그 통계 오차 부분에는 분명히 2월과 이입되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시장에서 그 유통업체들, 그 시장에 관여하는 주체들이 느끼는 심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쌀이라는 게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쌀값이 참 움직이기에는 적정량을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 많은 양을 풀거나 매입하거나 그런 걸 감안할 경우에 보면 쌀 시장이 물량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 쌀값이 좀 뭐 숨어 있는 재고도 있고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한 다음에 이제 투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를 보면 지적하신 통계상의 오차도 분명히 있지만 그 외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하면서 좀 재량적인 정책 수단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우리 정 국장님 입장에서 지금 정책의 이게 시장 격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단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물량만 가지고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정장님도 상당히 이제 공감을 하시고 절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 그러면 그 이제 물량만 가지고 안 된다는데 우리 임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정 국장님도 그렇고 이제 김 박사님도 그런 한계성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량만 가지고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그 쌀값이 불안정이 이제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대안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우리 임 총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쌀 소비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줄이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뭐 먹을거리가 계속 자꾸 풍부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쌀에 대한 의존을 줄여나가는 것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소비가 감소하면 면적이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 줄려면 값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면적이 줄죠. 값이 좋으면 면적이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 소비는 준다. 줄면 면적 줄여야 된다. 면적 줄려면 쌀값이 떨어져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책은 뭘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논의의 초점을 바꿔야지 쌀값이 떨어지니까 정부가 뭐 쌀값 지지해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면 이게 이제 그 답이 없는 논쟁 속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임 총장님께 이 쌀 산업에 당면하는 이 피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사실을 임 총장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은 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우리 지금 농업 환경이 가지고 있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작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수도작에 집중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장려를 해가면서 우리 주식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지원과 어떤 뭐 장려 속에서 육성되어 온 농민들, 수도작 농민들이 아직 그대로 생존해 계시고 그분들이 아직 식량을 생산하고 계십니다. 다만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지금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수도작 관련된 연령대는 보통 평균 65세 정도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쌀값이 단지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경작 품목을 바꿀 수 있을까라는 거에 저는 좀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정부에서 그랬습니다. 쌀이라는 품목의 목표 가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수도작에서 오히려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안 한다.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로 바꿔서 비선택형 직불제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부 차원에서 공호비축제를 설계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부터 공호비축제도가 도입이 돼서 했습니다. 근데 그 여파는 똑같습니다. 어떤 정책의 변화와 가격적인 어떤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가격적인 변동이 수도작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인식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30년, 40년간을 수도작을 해왔던 분이고 여러 가지 농업 환경과 여러 가지 기계, 준비, 당신의 어떤 입장들이 수도작에 국한돼 있는 분들이고 이미 고령화가 돼 있는 분들이 바뀌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변화와 이제 구조적으로서 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이미 젊은 세대는 어떤 부분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어떤 품목을 경작하는 게 조금 더 소득에 이로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급작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소득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놔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부분보다는 현재 농사 짓고 있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수투작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소득적인 부분의 안정화를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다른 타작목으로 전환, 말씀하신 대로 소비량이 감소하면서의 수급 조절을 위한 부분에서는 아까도 뭐 정부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선택지표, 전략항목 지표 같은 걸 만들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지금 임 총장님 말씀에 뭐 누구나 다 공감은 하실 겁니다. 쌀값이 대책 없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실, 쌀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정하면서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농가들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할 필요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박사님이 그 우선 그 작황의 변동에 의해서 가격이 등락하고, 그에 따라서 에 크게 가격이 이제 흔들릴 때는 위기 대응 장치를 하자는 걸 이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렇지 않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일정한 그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격용 완충제를 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인제 임 총장님이 기본적으로는 인제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쌀을 비롯해서 쌀 농사가 다른 작목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콩은 물론 또 뭐 중요 채소까지 포함해서 가격 안소득 그 손실보상제 같은 가격 손실보상제, 미국의 용어로 하자면 그런 가격위험 장치를 도입을 해서 쌀 농가 소득도 안정시키고 또 다른 작물로 원활히 이동도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도입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인제 그렇게 하면 기준가격을 옛날 모양 막 올려 가지고 뭐 난장판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또 김 박사님이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 우선 그 기준가격을 막 올려서 문제가 될 것이다는 것 이외에 그 김 박사님의 제안에 대해서 도입하는 데 뭐가 다른 문제가 있으신지. 그래서 뭐 이제 설명을 하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앞서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거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동안 이제 쌀이 뭐랄까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 농촌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동안 투자됐던 이런 기반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런 곳에 이렇게 헌신해 오신 분들도 중요하고요. 한편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농업 전체 그리고 국민 전체를 봤을 때, 아, 우리의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쌀 외의 품목들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고, 미래에 우리의 식량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생산 기반을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이제 그러면서도 쌀 소비가 줄고 있는 거에 대한 대응은 또 해야 되고, 반면 콩이나 밀은 수입해 오는 게 더 많고,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생산 기반도 유지를 하면서 벼는 쌀은 적절한 수준으로 가고, 다른 작목들은 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을 만들고 늘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들어갔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도 시장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존중하자라는 방향성에서 본다면 정부의 개입은 줄이는 게 맞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이 과연 정치적으로 결정이 안 될 거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가격을 보장했을 때 나오는 시장 왜곡들 이것들은 또 부작용을 낳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사실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연계 안 되고 그 대신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이런 공익적 기능을 보상해 주는 측면으로 자꾸 이제 기본 직불을 더해서 선택 직불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업 농촌의 공익성도 높이고 농가 소득까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김 박사님은 이제 그 기준 가격에 대한 어떤 이제 에 보전 제도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정 국장님은 그래서 이제 가격 지지 정책으로 이렇게 아마 좀 또 이해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김 박사님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정치적으로 기준 가격을 막 올리는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 같은데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3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그 변동 직불제, 쌀에 대한 변동 직불제를 없앴었죠. 그때 없애게 된 이유가 그 정치적으로 너무 그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어 예. 그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정치적으로 그리고 인제 법률에 의해서 막 그냥 법률로 이 20 몇만 원 그럼 3년 뒤에는 또 20 몇만 원 계속 올리니까 그거를 정부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인제 바꿨는데 그 그것이 그 시장 격리제 의무화도 똑같은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또 법제화하고 또 그 인제 그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나 다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 미국도 뭐 정치적으로 뭐 벼, 밀, 옥수수 하면은 다 그 인제 나오는 그 산지마다 그 주의 상원 의원들이 또 압력 넣어 갖고서 더 올리고, 더 올리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슈는 뭐 그냥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 그것 때문에 바꿨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제 제도 없앴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넓혀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더 그 품목을 넓히자는 거죠. 그리고 평년 가격으로 하도록 일단 해 놓고 그러면 벼의 가격을 막 또 법적으로 올리려고 그러면 다른 것들도 막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런 게 전반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잘 조정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그 정치적인 그 법적인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지만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다시 그 법제화할 때는 평년 가격에 를 벗어날 수 없다는 고런 조항을 좀 분명하게 넣고 그 조항은 또 인제 그 법 개정이 어 7년 동안은 안 된다. 그런 그 단서 조항을 달든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다가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현 박사님이 제안하시는 것은 그 쌀값을 정부가 조절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도리어 인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라. 그래야 인제 수급이 맞게 된다. 시장의 수급 조절 능력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설정한 기준 가격과 그 떨어진 쌀값과의 차액의 80%든지 90%를 보전을 해서 농가의 소득은 안정을 시키자. 그래서 가격은 시장에서 수급 논리에 따라서 결정되도록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 감소 부분은 이제 정부가 직접 보전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 근데 쌀만 하면 이제 그 쌀로 집중되는 문제가 있으니 뭐 김 박사님은 미국처럼 전체 농지 면적의 한 70%를 커버했을 정도로 그 폭을 확대하자. 그래서 우리나라 농작물 전체가 어떤 안정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장 가격을 정부가 뭐 조절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점은 뭐 이제 우리 총장님도 뭐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 혹시 뭐 예.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고 또 뭐 국민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적정 가격이라는 거 분명히 필요한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수단에 있어서 박사님 정말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평년 가격 유지를 한다라는 조항이 입법이 될지는 정말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럼 이제 가격을 그렇게 지지하고 또 공익 측면에서 소득 보존하는 방금 아까 어디서 기재부 돈 얘기하셨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또 나타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 할 수 있는 건 예. 아니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예.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임병희 총장님한테 하나만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준가격 제도가 생긴다면 우리 임 총장님이 앞장서서 평년가격 이상으로 정치적으로 올리는 일은 반대하겠다. 앞장서서 그렇게 좀 선언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격 기준에 대한 부분은 이게 평년 가격이냐 예 아니면 뭐 예 여러 가지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죠. 뭐 그거를 확정짓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간의 협의와 논의가 필요한 예, 부분이고 예. 가격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농가 소득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협의로서 예,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예 아니오로 답변하시라는 건 그냥 그 재밌게 하느라고 얘기고요. 총장님이 여기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제도 김명환 박사님이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뭐 미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제도고 그러니까 단지 이 제도가 작동되려면 농민단체가 우리 임 총장님을 비롯해서 기준 가격은 평년 가격을 중심으로 한다. 그 이상은 요구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공감과 합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그런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중요한 쌀 문제를 50분에 다 얘기하려니까 뭐 택도 없는데요. 하여튼 오늘 아쉬운 점을 남기면서 오늘 뭐 중요한 제안을 우리 김명환 박사님이 해주셨고 또 어느 정도 이제 국장님이나 총장님의 공감도 얻고 그랬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논의해서 정말 쌀 산업 우리나라 농업과 소비자의 어떤 근간이 되는 이 쌀 산업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쌀 산업의 위험과 안정 방안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